이렇게까지 하셨던데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 김인섭 씨 영장 심사 있는데 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직원 CCTV 감사였나요? 자,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로 시작합니다. 민지수 기자, 앞서 봤는데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재명 대표 네 번째 재판이 있어요. 자, 지난번에 법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면을 했어요. 오늘도 대면하나요? 오늘도 대면했습니다. 아하. 이번에도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 성남시장 시절에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재판에서 김문기 전 처장이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보고 과정에서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자신에게 와서 자랑을 하던 게 생각이 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 유 전 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판정에서 뭔가를 메모하거나 한때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재판정에서 두 사람의 약간 미묘한 관계성, 유동규 전 본부장 어제 이 MBN에 출연해서도 지난 재판에 대한 상황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허. 직접 듣고 오시죠. 재판과 관련해서 참석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 대표를 이재명 씨라고 칭하셨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그러셨던 건가요? 아니요, 뭐 제가 이렇게 쳐다는 봤습니다. 그분이 눈을 이렇게 내려 깔고 계셔서 굳이 뭐 눈을 어차피 안 마주치는 분이니까 제가 마주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뭐 본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던 식사하는 사람한테도 눈을 안 마주쳤다고 하니까 제가 그 이분은 뭐 눈을 원래 안 마주친다 생각하고 저는 뭐 굳이 맞추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승재현 의원, 이재명 대표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측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어제 MBN 뉴스7 출연해서 사진 공개하면서 이 발언도 반박하더라고요. 8월 30일 날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이제 굳이 그 지역은 말 안 하겠습니다. 지역 네. 가서 이제 하는데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아하. 저 보면 김용, 정진상, 유동규, 김용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는 삼형제다. 절대로 김용과 그 정진상만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니라 네. 유동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이기 때문에 저렇게 세 명 같이 사진 찍는 거 아니냐. 원래 정진상은 사진을 잘 안 찍는데 사실 저렇게 둘이 사진을 찍었다면 과연 우리가 그들과 패밀리가 아닐 수 있겠느냐라는 반증으로 저 사진을 들고 왔는데요. 뭐 유동규 씨 사실상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가장 유효적절하게 그 부분에서 필요한 내용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잘 안 찍는 정진상 전 실장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정도면 우리는 측근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군요.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꾸 거짓말이 넣으시는 것 같아서 내가 좀 필요한 사진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갈무리를 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이재명 대표는 자꾸 측근이 아니라고 이렇게 밀어내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측근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이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핵심 진술이 엇갈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과 관련되어서는 최종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핵심 측근이 아니기 때문에 대장동과 관련된 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저러한 진술을 하는 것이고 허위 진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이 허위와 관련되어 있는 선거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증거들을 내세우면서 나는 그 측근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내 진술이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신정현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진술들을 토대로 했을 때에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측근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 측근의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도가 중요하다. 예, 이재명 대표도 이전에 가까운 사이는 맞지만 중요한 결정을 같이 하는 정도의 최측근은 아니다. 그 정도 얘기하려면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아마도 그 함께 두 사람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되짚어보면 어느 정도의 측근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가 만들어졌을 때 회장이 유동규 씨였고요. 그렇죠. 그 당시 변호사로 시장을 준비하고 있던 게 이재명 변호사, 얼마 지나지
하지 않아서 이제 유동규 씨가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 지지 선언을 하죠. 그래서 시장 당선의 1등 공신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장 대리 역할을 이제 유동규 씨가 또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이재명 지사가 당시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실무를 유동규 씨가 거의 대부분 합니다. 제가 도의원으로 있었던 당시에 유동규 씨는 경기 관광공사 사장으로 왔거든요. 이 정도의 중책을 맡길 정도면 가까운 사이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결단의 핵심적인 사람이냐, 이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느끼고 말하는 데에 근거를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승 의원님.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이제 검찰하고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성남시장실에 있는 CCTV.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를 했죠. 사실 뭐 제가 앵커한테 이건 예입니다. 네. 뇌물을 전달하는데 저 카메라가 보고 있으면 뇌물 전달 되겠습니까? 안 되죠. 분명히 카메라 보고 확 있는데. 찍히면 저도 위험하고 앵커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진상 비서실에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CCTV 하나 있고 비서실에 CCTV 하나 있고 네. 안쪽에 시장실에 지금 CCTV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진상한테 유동규가 4천만 원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상 측 변호인이 아니 CCTV가 있는 곳에서 무슨 돈을 주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검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 CCTV 모형이다 찍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동규 씨가 그 말에 한 번 더 보태는 거죠. 자기가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장님 안에 CCTV 있으면 시장님 쉬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니 네. 정진상이 이야기를 하기에 저거 가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찍힌다. 이 안에서도 CCTV가 안 찍힌다는 것, 모형이라는 것 극소수만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걸 내가 들었다라고 유동규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표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CCTV 당시에 본인이 또 직접 언급도 했지만 중앙파 언론에서 이것이 이재명표 청렴 행정의 상징이 됐었거든요. 그 이전까지 성남시장들 3명이나 구속을 당했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어떤 행정의 상징으로 왔고 그 상징 덕분에 재선까지도 성공을 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점이 왜 억울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CCTV를 켤 수 있느냐 없느냐, 모형이냐 아니냐,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돈을 실제로 전달받았느냐, 받았던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검찰은 CCTV 하나를 통해서 이재명은 청렴하지 않다라는 것을 흠집을 내기 위한 하나의 레토릭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든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이런 진실 공방들 앞으로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이 계속 나오죠. 계속해서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자, 당시 전당대회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대표로 당선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당시에 송영길 캠프에 있던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돈봉투를 건넸다, 마련했다 하는 사람들 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프랑스 파리에 방문 교수로 가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이 모든 사태에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아하. 선을 그었습니다. 이를 감시하고 감독하지 못한 본인의 책임, 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라고는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은 지금 수사선상에 오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황을 잘 모르겠다 말을 아꼈습니다. 이 보좌관으로부터도 돈봉투 관련된 일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최단 변호사.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는 이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선을 딱 그었어요. 민지숙 기자 설명 들어보면. 그런데 최근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 조사에서 돈봉투 관련해서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위해서 돈봉투를 준비한 것이 맞다라고 어허. 검찰 조사에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네. 단순히 자백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그 대화 내용의 전후 맥락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대화의 당사자니까 네.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로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아하. 둘 사이 얘기를 할 때 성씨만 갖고 예를 들면 김 씨 이렇게 성씨만 갖고 얘기한
사람이 사실은 누구이다라는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돈 봉투를 준비했을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동기와 관련되어서는 이 송영길 전 대표를 위한 전당대회를 돕기 위한 그 정도의 측근이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이 보궐선거 출마를 했는데 이때에 그 민주당의 현역 의원 46명이 이 부총장에게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후보자들보다는 10명 정도가 더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후원을 했다. 현역 의원들이요? 현역 의원들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이정근 전 부총장을 챙길 정도로 상당히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측근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 여기에서 이제 신정현 의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전당대회를 위해 돈 봉투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정말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까요? 예. 가슴 아픈 사실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 이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정황들이 녹취 파일을 통해서 공개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섰고 대죄해야 합니다. 그 돈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안 했는지는 판결을 통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분명히 국민 앞에 사죄를 드린다라는 점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당시 시점으로 좀 돌아간다면 그 당시 시점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심판을 앞두고 치러졌던 전당대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과 부산의 선거를 전패했죠. 그래서 당을 개혁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새로운 정당으로 혁신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이제 외치던 그 지점에서 송영길 대표가 아마 이 선거를 치렀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모의하고 개입했던 것들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있었던 이제 다양한 이정근 씨를 비롯한 당내 여러 사람들의 어떤 정황이 녹취로 드러난 것 정도이지 이것을 송영길 대표가 고의적으로 개입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러면은 캠프 활동하실 때 몰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 지점까지는 아마 몰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번 의혹이요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그 안에 있던 녹음 파일이 발견이 돼서 불거지게 될 거거든요. 그 안에 보면 지금 지목이 되죠.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직접 통화한 이 녹취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호경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승재현 의원, 이 녹취에 대해서 어제 윤관석 의원은 다른 장소에 다른 취지로 얘기를 한 거다. 이거 돈 봉투와 관련 없는 얘기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이전에 있던 상황들이 또 공개가 됐다면서요. 뭐 사실 JTBC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하고 말씀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숨겨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당사자는 몰라요. 당사자가 혹시 그 순간순간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뒤에 있는 녹취가 계속 나오다 보면 이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녹취록 내용 들으면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하고 여러 송영길 캠프에 있던 사람 그리고 방금 나왔던 의원들의 이야기가 사실 돈 봉투를 전달하지 않는 의사의 말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저 녹취록을 보고 아니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녹취록을 보고 분명히 그거는 돈 봉투와 관계되는 이야기라고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설명을 하시거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제가 준비했는 그 녹취록 내용들이 다 있는데 앞에 지금 녹취록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녹취록 내용을 들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승재현 의원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녹취록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죠.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뭐- 나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좀 나한테 만들어서 줘. 우리 또 팀에 와서 또 수금 전달하고 하느라고. 아니 뭐 그거 아는 사람이 그런 거나 서포트나 해야지. 신정현 전 의원, 지금 우리가 녹취를 들었는데 예. 돈이란 말도 나오고요. 수금이란 말도 나오고요. 5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도 나오고 거기에 삐삐삐 처리했지만 이름들도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이름들 추가적인 수사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추가적인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하.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당내 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연루되었던 당사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달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 박희태 전 대표가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14년이 지나서 현재까지 민주당이 쇄신하고 혁신한다고 외쳤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구태스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수사를 검찰이 진행하되 당 차원에서의 철저한 감사, 내부적 감사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승재현 의원. 그러면 이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1년 전당대회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 정말 박빙승부 끝에 대표가 됐잖아요. 그 당시 아마 0.59% 정도로 아마 박빙의 승부가 되었을 거예요. 거의 뭐 지금 우리가 보는 대선하고 거의 유사할 정도, 진짜 1%가 안 되는 0.5%의 싸움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급한 거 아니냐. 사실 그 전화가 나오는 게 그 당원 대표 선거는 5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4월 말쯤에 굉장히 급격하게 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 당원, 국민 여론조사, 권리 당원, 대의원 이런 거 다 합쳐서 하는데 그 즈음에 전화가 올라갔다는 입장은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정말 절치부심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아니었느냐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중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원께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당시에 굉장히 박빙의 승부였다. 그리고 그 박빙의 승부를 브레이크스루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은 캠프 전체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이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지숙 기자, 이런 상황 때문에 검찰도 이때 돈봉투하고 연관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구체적인 액수와 뭐 정황이 다 담겨 있는데요. 검찰은 캠프 관계자 총 9명이 가담을 해서 총 9,400만 원을 뿌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6천만 원, 300만 원씩 봉투 10개에 담겨서 2차례에 걸쳐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윤관석 의원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또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용으로는 50만 원씩 30개의 봉투가 준비가 됐고 실제 받아간 인원은 17명 정도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역 캠프 사무실 상황실장에게도 돈봉투가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50만 원씩 총 40개에 달합니다. 다만 검찰은 이 돈을 받은 의원들의 구체적인 명단은 영장에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봉투가 수십 개 나왔다라는 정황이 적힌 만큼 이 돈봉투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됐다면 민주당 국회의원 20명이 한꺼번에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번 돈봉투 의혹,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좀 곤혹스럽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옆에서는 지금 검찰 조사의 시점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포렌식 등을 통해 가지고 많은 녹음 파일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고 뭐 기획된 수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 보입니다. 다만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이걸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검찰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프랑스에 가 있죠.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서 이정근 전 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정근이 그 송 대표의 보좌관한테 문자 뭐 전달했음, 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군색하지 않나. 군색하지 않나. 예, 그렇게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을까. 자, 신정현 전 의원. 자,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떠세요? 그 신 전 의원이 듣는 분위기는? 방금 뭐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들처럼 분명히 검찰의 어떤 수사 시점에 대한 문제 지적은 분명히 나옵니다. 앞서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장이라도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진행을 했다가 체포동의안 부결된 이후에 96일 동안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 당시 체포동의안은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개입, 정치적 수사라는 어떤 비판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96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검찰을 되돌아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일 관계 속에 굴욕 외교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의 도청, 감청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해명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한 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또 지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이 시점에서 이것들을 터뜨려야 되지 않았는가라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당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다미 변호사. 송영길 전 대표 귀국을 종용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 귀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들으셨지만 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오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민주당 내에서는 방탄이다라고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 리스크도 있는데 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돈과 관련된 전당대회에서도 또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으면 민주당에게 타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의원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다만 현재 뭐 예를 들면 지도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아직 당의 공식적인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송 전 대표는 예정대로 올해 7월에 귀국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아직까지는 검찰의 수사의 칼끝이 송 전 대표를 향해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이런 귀국이라든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황을 좀 볼 것이다. 자,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 휴대폰 속에 파일이 3만 개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예측하기 힘들다. 자, 이 녹취 파일 3만 개 과연 어떤 파장을 더 일으킬지 아니면 여기서 스톱을 할지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두면 좋은 뉴스 플레이리스트. 오늘 제목은 나는 빨갛게 있지입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아니죠 콜라 발언. 일명 홍카콜라 홍준표 대구시장. 젊은이들에게는 홍버지, 홍할배, 홍감탱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립니다. 직설적인 화법에 때때로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에 지지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온 세상이 다 시뻘겋게 보이고 나 혼자 파랗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난 빨갛게 있지. 몸은 저 멀리 대구에 있지만 여의도로 계속해서 공을 쏘아 올리던 홍준표 시장.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한 사람이 있죠.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거꾸로 나한테 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잘해라 그 따위 말이나 하고 이러니까 이게 당이 제대로 기강이 쓰겠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임고문 해촉 관련해서 대표님한테 대표님이 화풀이를 하셨다 이런 식으로 오늘 또 그 정도 하시죠. 그렇습니까? 민주당 쪽 질문. 하지만 이 두 사람 상당히 오래된 인연이 있는데요. 13년 전 국회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며 웃음 짓고 있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홍 시장이 한나라당 대표이던 시절 대변인을 맡아서 그의 입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김기현 대표였는데요. 이런 인연이 이어져 5년 전 지방선거 때도 두 사람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준표 대표님, 울산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큰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 선거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황우나 해걷는 거 딱 보니까 아이고 저
김기현이 지금 선거 볼 것도 없다. 김기현이가 되기는 되는 모양이다. 내가 23년 동안 정치판에 있으면서 선거라 하는 선거는 다 해봤어요. 선거 내가 안 해본 거 없어요. 근데 선거에 대한 감은 지금 현존하는 정치판에서 내가 최고로 났습니다. 김기현이가 100% 된다. 내가 그래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10년지기 연의 금이 간 상황. 하루아침에 당 고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홍준표 시장. SNS 글 하나 쓰는데 10분도 걸리지 않는다던 프로 패북러 그가 어제 하루 글을 무려 8번이나 고쳤으면서 김 대표를 정면 공격했는데요. 나는 당원비 50만 원씩 내고 있다. 앞으로 더 왕성하게 의견 낼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라는 지적과 어쨌든 이번 조치 꼰대당이라는 느낌 지울 수 없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광훈에게 약점이 잡혔냐?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너 혹시 뭐 너 정광훈한테 무슨 뭐 돈 받았냐? 이렇게 뉘앙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전광훈 목사와의 친분으로 이제 따져가 징계를 한다 그러면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가지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하신 분이 이제 김기현 대표거든요. 실제 징계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 멱살 잡을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안타깝지만 당대표는 그런 비아냥을 자기가 참아야 돼요. 이거 꼰대당인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어제 그 해촉 소식을 보고 야 이건 정말 큰일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치권의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는 서로 뒤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준비한 코너 여기까지입니다. 픽 해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리플레이 보니까 10년 전에는 두 사람이 상당히 좀 친했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승전 위원. 자, 홍준표 시장 어제 해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의견 개진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오늘 SNS 글 올렸나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뭐 특별한 내용 아까 나와 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나 마지막에 나왔던 게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앞통수를 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뒤통수를 친다. 느닷없이 뒤통수 치는 것. 그거 정말 비열한 짓이다라고 오늘 올렸다가 저게 삭제되고 그다음에는 사실상 나와 있는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페이스북을 지금 이렇게 방송 중에 찾아볼 수는 없는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그냥 뭐 국민의 어떤 의원이 아니라 당대표까지 했고 당대표까지 했는 사람이 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상임고문 해촉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김기현 지금 당대표에 대해서 평생 몸에 밴 살피고 엿보는 그 버릇 과연 버릴 수 있을까? 그 앞에 단어가 판사는 언제나 살피고 엿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김기현 그 당대표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저런 이야기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정말 한번 여쭈고 싶은 거는 저 말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판사들 저렇게 살피고 엿보는 버릇이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이 99%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판사라는 거는 정의롭게 사건의 중심에서 그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지 누구를 살피고 누구를 엿보는 것 과연 그 버릇이 모든 판사에 있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 워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일면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예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두 분의 좀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젠틀하시고요. 되게 중재하시고 협상가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주류를 뚫고 그 기존의 흐름을 뚫고 새로운 주류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기존의 어떤 흐름을 잘 이어나가는 역할들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는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당의 큰 주류는 바로 윤심이자 당심 100%로 뽑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심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전광훈 그리고 태영호, 김재원 이 세 분의 공통점 극우적 성향의 성향을 띠고 있는 당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흐름을 뚫지 못하시고 거기에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그래서 왜 첫 번째 당의 면직이 앞서서 망언을 했던 4.3 관련 망언을 했던 태영호도 아니고 또 광주 관련된 5.18 망언을 했던 김재원도 아니고 왜 첫 번째가 홍준표여야 되느냐. 이건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례적인 상임고문의 해촉.
이를 두고서 여러 가지 추측들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자, 김기현 대표가 직권으로 결정한 거냐 아니면 이거 지도부하고 상의해서 만장일치로 된 거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요. 이거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뭐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자, 이런 추측들 당 지도부의 일원이죠.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태영호 의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직접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의 상임 고문 해촉 김기현 대표가 혼자 직권으로 결정한 건가요?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건 뭐 의결 사항도 아니고 또 협의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 우리 최고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저희들과 협의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해촉은 징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정상으로 원칙으로 바로잡아 놓는 거거든요. 이거 상임위원이 고문을 위촉했다가 해촉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상임 고문들 속에는 이렇게 홍준표 시장님처럼 지자체 장을 하시고 있는 분이 없어요. 다 정계를 떠나신 원로들이 상임 고문으로 지금 위촉돼서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비정상적인 걸 정상으로 바로 잡아놓았는데 너무나 이 해촉을 뭐 면직, 징계 이렇게 과도하게 저는 해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 중에 이제 당의 비정상을 정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해촉의 반대말은 위촉이잖아요. 당시에 위촉하셨을 때 이미 대구시장 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비대위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홍 시장님을 위촉했는지 그때 그 위촉 과정은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새 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당연히 새 지도부는 이런 상임 고문 이 리스트를 보고 이걸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한 일환으로 원칙대로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이제 홍준표 시장 해촉을 하면 분명히 반발 나올 거다 뭐 이런 예상은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 논의에서 이거 해촉해야 된다라고 다 동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지자체 장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자체 장이 계속 상임 고문으로 활동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데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이제 해촉 이후로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앞서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뭐 징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가만두고 왜 먼저 홍준표 시장에게 칼을 댄 거냐.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이라긴 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에 관련해서는 얘기 나온 게 없을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는데 해촉은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는 아니죠. 그리고 이 징계라는 건요. 이게 당대표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위가 합니다. 그런데 윤리위원장이 어제 임명됐어요. 그리고 징계를 하려면 윤리위원들이 구성되고 거기서 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적 문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께서 이미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했고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에 자숙하는 의미로 4월 한 달 동안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 및 모든 언론 출연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또 당 지도부에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기현 대표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의 이런 조치들은 다 이미 취했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계속 언급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 김기현 대표는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힘 당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선을 좀 그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그어라, 관계를 끊어라라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있는데 아니 뭐 이어진 선이 있어야 끊어도 끊고 관계가 있어야 끊겼는데 저는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저는 정광훈 목사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자꾸 끊으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관계가 있다는 그런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우리 당과 관련한 발언을 우리 당 지도부에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저희 당 지도부가 정광훈 목사를 의식하고 있다는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정치하시고 또 저희 당은 저희 당대로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저희 당 지도부와 정광훈 목사를 이어넣는지 이런 건 정말 대단히 이제 불쾌한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또 한 가지가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번 홍준표 시장 해촉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이런 추측이 나온 배경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언급을 하면서 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판사 출신이고 굉장히 중재형인데다가 원래는 홍 전 대표와도 사이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는데 네.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 최고위원들이 협의를 거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신정현 전 의원님 같은 경우라면 지금 저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의 뭐 김기현 대표라든지 최고위원들의 얘기에 좀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받네요. 너무 좋습니다. 말할 기회가 생겨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실 의중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국민의힘을 아마도 독립적인 삼권 분립의 어떤 의회기관이라고 보는 국민 별로 없으실 겁니다. 대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뽑혔는지 모든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이 깊이 개입했고 당신 100%, 윤심 100%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이죠. 아마 모 방송국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을 향해서 초보 대통령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을 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대통령실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아주 분개했다라는 이야기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막 흘러나오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의중이 말했던 당심과 윤심 100%인 국민의힘을 통해서 오늘의 이 결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민지숙 기자, 이 홍준표 시장 해촉으로 당이 조금 안정될 거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홍 시장이 먼저 선을 넘었다. 하지만 지도부도 잘한 것 없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일련의 홍 시장의 발언들이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며 이를 참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알 것이다. 김기현 대표가 적절한 액션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은 국민들은 전광훈을 자를 거냐고 물었는데 홍준표를 잘랐다며 전문 홍답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는 시청자 댓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승재현 의원께 좀 해드릴게요. 네. 아, 이런 일이 있었군요.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묘지를 비공개로 참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근데 이거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올라와 있어요. 참배를 했어요? 사실 저 모습을 보면 안에 있는 5.18을 하는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시각이었을 거예요. 그게 정광훈 목사고 얘기할 때 5.18에 대해서 우리는 그 헌법에 담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가서 저런 행동을 했다면 뭐 논외로 치겠는데 그게 비공개라서 좀 더 진정성을 담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 진정성이 계속 확보되려면 그 최고위원으로서 국민의힘 안에서 과연 5.18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 현대사에서 5.18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는 분명히 남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답변 중에 화면으로 이게 방명록에 이렇게 쓴 글도 나오던데 관련해서 댓글들이 좀 있네요. 제가 두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망월동 묘역에 가서 하는 거짓 사과를 어떻게 믿나 이런 댓글도 있고 공천 못 받을까 봐 저런 건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댓글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과거의 전자정부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AI를 기반으로 해서 각 부처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원 플랫폼에 통합을 해서 국민들과 또 정보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서비스라든가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행정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서 신속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인데요. 자, 이번 순서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장관 모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대략 좀 맞는 얘기인가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체적인 모습이 나왔던데 역할, 그다음에 핵심 정책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설명드리기 전에 네. 그 기존의 그 전자 정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하고 차이를 잠깐 좀 설명드리고 네. 설명을 이제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우리 국민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전자 정부를 사용하고 편리하게 사용을 했는데 네. 문제는 그 정부 부처 사이에 이 칸막이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 사이에 어떤 문서를 하기는 어렵고 그걸 하려면은 여러 번 뭐 로그인을 한다든지 네네. 해야 되고, 특히 맞아요. 이제 민간에 있는 그 데이터를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직접 가서 하든지 또 민간에 로그인을 하든지 불편함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을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해결해서 정말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자기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나 서비스를 이렇게 안전하게 연결해서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어떤 실용적인 그런 그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허브를 이제 일종의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구축이 되면 아니 실질적으로 나한테는 어떤 이런 편리함이 있는 거야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손에 잡히는 이런 뭐 구체적인 뭐 편리함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예, 국민들께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인해서 변화를 그 체감할 수 있는 그 올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이제 6개의 선도 과제를 이제 추진할 계획인데요. 네. 그 대표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는 그 4천여 개의 청년 정책을 민간 플랫폼에서 예,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고 또 맞춤형으로 어떤 추천이나 알림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으로부터 어떤 신고된 정보와 그 복지 사각에 있는 그 행정 데이터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네. 복지 위기 가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기에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초부터요, 이 챗 GPT라고 하죠. 열풍이 대단했어요. 저도 몇 번 사용해 봤는데, 자, 인공지능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챗 GPT 열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챗 GPT를 이제 계기로 해서 그동안 우리가 AI가 잘 되는 거야?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야? 라고 이런 의문을 누구나 가졌을 텐데, 이 그 챗 GPT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 과연 의미가 있고 효용성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는 그 AI의 일상화가 챗 GPT를 통해서 촉발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챗 GPT 등 초거대 AI는 우리 사회 경제 전 영역으로 이제 확산해서 내재화되는 그런 기회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그 초거대 그 AI 역량이 곧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초거대 AI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보니까는 빅테크 기업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관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우리 기업도 그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과 함께 그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한 4개 나라의 하나로 우리나라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그 초거대 AI 플랫폼, AI 기술력, 한국어 데이터 측면에서 초거대 AI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토대로 해서 비영어권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전문 영역에서도 특화 서비스를 발굴해서 글로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도 이 초거대 AI 이 지원방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예, 오늘 이제 아침에 대통령 앞에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초거대 AI 플랫폼과 디지털 역량을 토대로 해서 초거대 AI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양질의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대용량 컴퓨팅 자원 등을 이제 초거대 AI 인프라를 확충, 그 자원들을 초거대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확충을 하고요. 민간 공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초거대 AI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윤리 교육 등 AI 확산에 필요한 제도와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초거대 AI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뭐 AI 컴퓨팅 인프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받는 게 AI 반도체가 좀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장관님은 반도체 전문가시잖아요. 자, 이 AI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서 좀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이제 초거대 그 AI 모델을 학습하려면 엄청난 양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제 전력을 적게 쓰는 그런 AI 반도체가 이제 출시가 시작됐고요. 또 전력을 더욱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그 AI 반도체가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앞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최근에 개발한 AI 반도체 칩이 이런 뭐 국제 그 성능 그 AI 반도체 성능 경쟁하는 그런 그 테스트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초거대 AI 이걸 개발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상당히 좀 중요해졌는데 과기정통부에서는 어떻게 이걸 좀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안들이 좀 있으신가요? 이제 기존의 AI 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락 협력 프로젝트나 해외 공동 연구 등을 통해서 글로벌 수준의 그런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나 구직자 그리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초거대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기초 활용, 윤리 교육 등을 제공해서 초거대 AI 문해력, 리트러시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보면 이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들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도 불가피한데 자,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 중부처 과기정통부에서는 또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챗GPT 등을 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업이 그 데이터 중요도 등에 따라서 바람직한 이제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챗GPT가 생성한 뭐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해킹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초거대 AI를 서비스로 하는 그런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관리하는지 저희가 이제 잘 살펴보고 네. 초거대 AI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모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모시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초거대 AI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